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기억의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도 그 삶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죠. 100년의 기억의 그 세 번째 주인공 역시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다간 인물인데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그리고 정부 수립의 시기까지 세계사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이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모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영회. 파리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서영회는 1902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의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했고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막내로 활동하다가 1920년에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파리의 신문학교를 졸업하였고요. 한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식을 유럽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려통신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서영회를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엔잡너 이런 말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업이 여러 가지였단 말입니다. 독립운동가는 기본이고요. 언론인이기도 했고 작가기도 했고 그리고 외교관이기도 했었으니까 정말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의 고려통신사에서 단순히 기사만 썼던 것이 아니고요. 임시정부의 외교 특파원으로서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소설을 직접 집필합니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진짜 한국을 알리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치는 세계사 속에서 한평생 조국을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개인적으로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으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서영회는 이곳에서 한의사 서석주의 8남이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서석주의 한약방은 당시에 병원과 약방이 밀집해 있었던 부산 중구 영주동 일대와 중구 거리주인 청광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광거리 얘기하면 청광거리 어디지?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부산역 건너편에 차이나타운 일대가 굉장히 크게 번화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당시에 청광거리로 불려졌었습니다. 3살 때 좌천동에 있는 서당에 나갔고요. 4살 때 천자문을 떼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약방, 한약방이 있었던 청광거리 자체가 중국인들이 또 많이 다니잖아요. 한학에 능통했었기 때문에 한학을 기반으로 이 청광거리에서 성장하면서 중국어까지 또 배우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약간 늦긴 했지만 실제로 신식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6세가 되던 1917년에는 부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당연히 부산 일대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3.1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3월 11일 부산 일신여학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동네 장터, 구포장터로 만세운동이 확산이 되었고요. 구성원도 학생, 교사, 상인, 노동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면서 부산 일대가 들썩들썩 굉장히 뜨거운 흐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의 부산 지역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김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갑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의 연락 책임자로 활약을 합니다. 당연히 부산 지역이나 경남 일대에서의 3.1운동을 진압하려 하다 보니까 배우가 누구야, 조시책이 누구야 이런 추적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갑이 도저히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일단은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활동을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의 직접적 결과물이 뭐죠? 그렇죠.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갑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갑이 베이징으로 망명한 다음에 다시 쭉 남하를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갑은 상하이 임시정부 공무원을 또 역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김갑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의 열망을 가슴에 안고 상하이로 다 망명을 하게 되니까 그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구나. 아마도 서영애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이는 17살. 김갑의 뒤를 따라 서영애 역시 상하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망명하는 과정에서는 검문 검색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았어요. 한 160cm 정도밖에 안 됐었던 상황이었었고요. 하지만 이 청강거리나 화교학교 등에서 배웠었던 유창한 이제 중국어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기가 쉬운 거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인데요. 너무나 원어 발음을 막 구사하게 되니까 쉽게 이제 검문을 통과해서 결국은 상하이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선 이 어린 청년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나이도 가장 어렸고 또 애초에 이제 체구 자체가 작았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임시정부의 막내였던 거죠.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이 서영애를 만나면 부모님 걱정하신다. 집에 돌아가거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걱정 어린 말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영애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뜻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잔심부름 같은 것들도 열심히 돈 받아서 하면서 귀여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도 합니다. 당시에 임시정부 외무부위원이었었던 장건상 선생이 이 서영의 아버지였었던 서석주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낯선 상해에서의 생활에 장건상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면 상하이에서 서영애는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했었을까요? 당시 상하이에는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 다 독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하루 한 끼 식사를 겨우 해결하는 정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활동들을 헌신적으로 감행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궁핍했고 힘들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영애는 아버지가 보내준 생활비를 도움을 받으면서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서영애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시 뭐 많은 사람들이 가던 곳이었었고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곳인데 미국으로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막내잖아요, 서영애가. 무슨 얘기냐? 임시정부 입장에서 인재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영애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도 파리 하면 외교의 무대로서 유명하긴 하지만 당시 20세기 초반은 지금보다 더 대단했었습니다. 실제로 주요한 국제회의들이라든지 국제위원회 활동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파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1919년 1월 18일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서 1차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됐고 그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3.1운동이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한 더불어서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었던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직접적으로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어떤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진 않죠. 실제로 임시정부의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여러 요인들이 많은 활동들을 벌이게 되지만 갔었을 때 다른 나라의 열강의 외교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냉대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가 이 시기 때 개설이 되긴 됩니다. 말 그대로 세계 열강들을 상대로 해서 이 조선의 독립과 평화 같은 문서들을 만들면서 계속 이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뭔가 좀 새로운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성공은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이 파리에 몰려들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 어떤 유럽의 특히 프랑스와 같은 중요한 외교사에서 활용되는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좋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민족에도 정확하게 있고 우리의 어떤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해. 뭐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영애 혹은 서영애와 같은 젊은이들을 임시정부에선 프랑스 쪽으로 유학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그런 흐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서영애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권유로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 뭐냐? 중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일, 이게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 우리 오늘날도 해외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패스포드, 그렇죠? 일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당시 이 중국의 망명에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은 쉽게 말하면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는 식민지가 돼버렸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서영애는 그 당시에 해외를 돌아다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중국인 여권의 발급을 받는 거죠. 형식상 중국인의 양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중국인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인 신분의 여권을 갖게 됩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또 서영애 인생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각종 공식 문서를 보면 다 서영애가 중국 국적으로 다 체크가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본인의 민족의식은 정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형식상 이런 거고 나의 근본은 조선이다. 나의 근본은 한국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프랑스를 간다. 정말 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까지 가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배가 있었습니다. 우편선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있었었는데 서영애와 더불어서 약 21명의 유학생들이 함께 상하이에 모여서 배를 타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자, 마르세유 항에 도착합니다. 이제 파리로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쫙 올라가게 됐고요. 파리 위원부 서기장이었었던 황기환의 도움으로 서영애와 그리고 여러 유학생들이 각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파리 북쪽에 79km 정도 떨어진 보베시에 학교가 있었는데 서영애는 보베시 리세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리세는 초급반인 10반부터 최상급 1반까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통과하는데 만 11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리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서영애는 만 6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학생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월반 하면서 거의 절반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이것들을 다 통과를 했던 거죠.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서영애가 워낙 잘하니까 진급시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뭐 이미 퍼스트하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교육과정 속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 다 배워라. 이런 식의 어떤 여러 배려들도 해줬다고 합니다. 서영애는 나중에 리세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회고하면서 프랑스에 와서 제일 재미있게 보낼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애가 프랑스 고등학교, 즉 리세에 다닐 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유학 4년째 되던 해 수업 시간에서 역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구가 600만 명인 조선 민족은 매우 게을러서 조상이 전해준 문화유산까지 지금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다. 서영애가 완전히 발끈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조선 민족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갖고 있고 통계부터 틀렸다 이겁니다.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육은 그 교육이야말로 미개한 일입니다. 따지게 된 거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선생은 당시에 공적인 유럽의 지식을 갖고 수업을 했는데 어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온 학생이 선생한테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함부로 대든다? 완전히 막 선생님이 발끈해서 너 나가! 막 이렇게 되면서 교실 밖으로 막 쫓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교장이 와서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 서영애가 교실 밖으로 막 쫓겨나면서 화가 나서 책을 막 집어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정도를 넘었다.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런 행동을 하냐? 라고 하면서 퇴학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유학 4년째거든요. 유학 4년, 힘들게 온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퇴학을 당한다? 이거 정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정말 다행인 게 뭐냐? 평소에 서영애를 굉장히 아끼던 보습 담당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가 나섭니다.
이 학생 원래 이런 학생 아닙니다. 제발 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퇴학은 좀 이렇게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된 거죠. 교장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어찌됐건 먼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퇴학은 시키지 않는다. 대신에 너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따질 만큼 역사에 대해 잘 알아? 그럼 네가 직접 조선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 서영이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반발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체계적인 역사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깊이 있는 역사 지식을 갖고 있는 입장도 아니었었거든요. 더군다나 190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으니 그런 교육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서영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죠. 당장 이제 중국과 미국의 나름대로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포사회에 막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선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자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시간을 내서 프랑스의 도서관에 가서 여러 자료들을 찾게 됩니다. 4개월간 준비하고 2주 동안 강연 연습까지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 찾아갑니다. 탁탁. 선생님, 제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역사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황당했던 게 뭐냐면 사실 교장 선생님은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서영이가 진짜로 강연을 딱 준비해서 온 거니까 굉장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모아서 1시간 동안 프랑스어로 이제 한국 역사를 강의하는 강의 시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서영이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준비했던 강의를 쫙 합니다. 교장이 이걸 딱 듣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실 나는 화가 나서 이야기한 건데 이 녀석 정말 제대로 준비했네 하면서 막 등을 두드리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참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인상적인 건데 외국에 나가 있는 프랑스 청년도 자기 조국에 대해서 서군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전에 출판된 교과서의 잘못된 점을 더불어서 막 지적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고 책에 쓰여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서영이가 행동으로 증명해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서영이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교장 선생님의 입장 변화, 학교의 분위기 변화, 그리고 본인의 내적인 진보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영이는 이때 부산의 아버지가 학비를 보내주셨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어떤 감격스러운 또 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서영이 입장에선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의 왜곡된 홍보,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선 민족이 게으르고 주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서 조선 지배를 합리화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영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왜곡된 홍보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알리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 시기 때를 통해서 깨닫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유학 시간이 흘러갑니다. 때는 1926년이 됐고요. 서영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파리 대학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2학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 서석주가 1925년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 결과 학비 조달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부친이 별세하면서 다음 해인 1926년부터 고국으로부터 보내오던 송금이 이제 끊기게 되니까 사실상 이때부터는 모든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벌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서영이 같은 경우는 포도 농장 그리고 여러 식당들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뼈에 박히는 큰 고생을 하였고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려 한숨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기록을 남겼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취직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거의 단순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종류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서영의 특유의 끈기 어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는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회고가 남겨져 있는데 내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회고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이의 눈에 띄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한국인은 무지하고 야만스럽다.
이런 어떤 논조를 가지고 쓴 기사문이 딱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리세이 시절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발끈하게 되는 거죠. 아니, 말이 되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특유의 어떤 그런 민족의식, 투사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도서관 한쪽에 딱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반박문을 막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업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도서관 담당자가 차라리 지금 일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반박문을 딱 보여줍니다. 이 담당자 글을 보는 거죠. 글을 봤더니 야, 글 괜찮다. 한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 기고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뢰 예상하듯이 아무나 기고한다고 쉽게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신문사에서 그의 원고를 기사를 하게 되고 이 기사가 제법 그 당시에 화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문사에서 이 글 쓴 사람 누구야? 편집국장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서영의 자네가 앞으로 조선을 비롯한 동양에 관련된 글을 좀 지속적으로 정기 투구를 좀 해주면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서영이가 크게 깨닫습니다. 언론이야말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영이가 중요한 활동들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1929년 파리 고등 언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바로 그해 12월 28일 임시정부의 지시로 말브랑시 7번가에 자신의 숙소이자 사무실을 얻어서 고려통신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려통신사의 역할은 정확합니다. 유럽의 여러 언론사에 일본의 침략상을 비판하고 원래 조선이, 한국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사들을 막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한국인이 쓴 최초의 불어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의 주변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책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 소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이긴 하지만 한국의 역사가 어땠고 문화가 어떻고 또한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읽는 한국사? 이런 말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단군 신화 때부터 시작해서 구한말까지 그러니까 즉 전체 한민족의 역사와 이 리세이에서의 역사 수업을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책의 첫머리에는 이것은 극동의 한 국가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짧게 요약한 것이며 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 이 책의 목적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설의 맨 뒤에는 독립선언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이었었던 프랑스의 말로 이런 책을 출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고 일본 입장에선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또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동안 어땠을까요? 조선인의 직접적인 언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조선을 알고 싶으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알려면 결국은 일본의 외교가 혹은 일본인들이 출간한 책을 통해서 조선과 한국의 한민족의 역사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로소 서영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진짜 이야기가 프랑스 속에서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당시 언론의 평가들을 보게 되면 프랑스 문장이 참 간결하게 잘 썼다, 문장이 아름답다 이런 기록들도 있었고요. 이거 되게 좀 신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아주 경제 위기가 전 유럽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1년 만에 오판 인쇄까지 들어갈 만큼 나름대로 프랑스에서 독자군을 만들어가면서 문학가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작가로서의 위상 또한 함께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죠? 딱딱한 공문서 혹은 굉장히 논리적인 언론화된 신문 기사만이 아니라 프랑스어로 된 소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그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여러 나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것들 참 역사적으로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또 해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거울, 불행의 원인이라는 한국의 토속문화를 또 소개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프랑스 문학계에서 그 당시 꽤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도 또 오르기도 합니다. 고려 통일사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서영회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제네바, 체코 등 유럽은 기본이고요. 그 위에서 중동과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런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어느 날인 1932년 4월 29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사건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워낙 유명한 얘기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벌입니다. 폭탄을 투척했고요. 그 당시 이 홍커우 공원에 소위 말하는 이 기념식에 나왔었던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같은 경우 그 현장에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제3대 사령관과 주중 일본 공사 등 굉장히 많은 일본의 주요 고관들이 중상을 입는 등 일본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사실상 임시정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20년대 중반 이후에 침체기로 들어간 상황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한일 애국단의 활동, 그 결과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고, 때마침 당시가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32년 상하이 사변 같이 중국과 일본, 즉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가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때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다시금 이렇게 부활시키고 힘있게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동시에 더불어서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중국의 지배자죠. 중국의 국민당 총통이었었던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인 한 청년이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윤봉길 의사의 활동에 감명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진다라든지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라든지 등등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임시정부가 활약을 하고 있었던 상하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 나라가 이제 치해법권을 갖고 있는 조계지들이 다 형성이 돼 있었고요. 실제로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윤봉길 의거 사건이 워낙 크니까 일본 입장에선 뭐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정말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이게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서 조개지고 뭐고 상관없이 막 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산안창호를 비롯해서 1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의 활동상은 자연스럽게 파리의 서영회에게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서영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월 17일에 프랑스 언론에 유럽의 자유양심의 고함이라는 호소문을 배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일본의 야만적인 억압에 신음하고 있다. 동시에 프랑스 조계에 있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체포는 모든 프랑스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가들에 대한 환대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특한 프랑스의 전통이거든요. 혁명의 나라였었고 여러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 망명객들이 프랑스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던 나름대로의 인권 국가를 표방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서영회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너네 프랑스 원래 이런 나라잖아. 이걸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프랑스 여론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영회의 항의가 실제로 효과를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실제 석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서영회의 호소문 덕분에 체포된 독립운동가 12명 중에서 무려 9명, 폭탄 사건과 무관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석방되는 쾌거를 딱 얻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당시 가장 컸던 주제는 안창호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독립운동사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 안창호의 석방을 위해서 막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이 목표, 안창호 선생의 석방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회의 고려 통일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임시정부의 투쟁은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934년이 되면 미국에 주미 외무 행서를 설치해서 이승만을 위원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1936년 3월 8일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서영회를 주 프랑스 특파위원으로 공식 임명을 합니다. 그 전에도 서영회는 임시정부의 아주 중요한 대위로 외교의 창구였었으나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더욱더 강력한 반일,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미국과 유럽에서 중요한 외교적 전진 기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승만이 있다면 유럽에는 서영회가 있다. 뭐 이런 말처럼 우리나라 외교의 양대 축으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습니다. 1945년 3월 임시정부는 서영회를 주 프랑스 대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주 프랑스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 프랑스 대표로 임명을 하고요. 같은 시기에 이승만을 주미 대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승만과 서영애라는 중요한 외교가의 두 인물들이 독립전선에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시 이제 임시정부 외무상은 조소왕인데 조소왕 같은 경우는 서영애의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가 임시정부를 승인했다 뭐 이런 식의 발표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활발했던 기간들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이승만과 서영애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죠. 우선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27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뭐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 차이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성격이나 리더십 방식도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때는 그들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승만이 1933년 5개월간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서영애랑 함께 숙식을 하면서 활동을 같이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1933년인데요. 이승만과 서영애가 제네바 국제연맹에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글을 제출할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만주사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가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유럽 열강과 미국에게 조선인들의 입장, 우리 한국인들의 입장을 막 이야기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성명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먼저 썼겠죠. 그러나 이걸 다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불어, 독일어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승만이 영어로 쓰고 이제 그 서영애가 불어와 독일어로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문제 뭐냐면 성명문에다가 서영애는 만주의 대부분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의 영토였다. 이런 걸 넣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입장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승만은 미주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던 외교가의 달인입니다. 이승만이 보기에는 이 이야기를 넣으면 분명히 중국에서 반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어찌됐건 국민당 총통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중국은 만주를 자기 땅으로 주장할 텐데 그럼 뭐 좀 이렇게 괜한 갈등이나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의 입장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여러 이제 경론을 벌인 끝에 결국 이제 그 부분을 넣자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약속을 한 거죠. 충분히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다음날 가서 이승만이 쓴 영어 글을 보니까 세상에 약속을 해놓고 만주가 고구려 시대 때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이 얘기를 싹 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서영애가 완전히 발끈해가지고 영어 성명문을 갖고 가서 이승만의 면전 앞에서 확 찢어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뭐 이승만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여튼 이 사건이 이승만과 서영애 사이에선 굉장히 크게 갈등을 빚었던 사건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뒤를 좀 따져보면 당시 독립운동가의 이 외교가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뭐 조소왕이라든지 그리고 서영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좀 상황이 좋았으면 서영애가 충분히 뭐 외무부 장관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앙금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차이도 있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치 노선에 있어서 서영애는 김구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초대 내각을 만들 때 서영애는 등용이 되질 않죠. 그리고 이제 초대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 정 시절에 수도 경찰청장을 맡았었던 장택상, 굉장히 좀 반공주의자이자 좌익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 또 외교가의 수장이 또 되기도 합니다.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승만의 아내가 누군지는 압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라고 뭐라고 할 수 있죠? 파란 눈의 영부인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흥미로운 게 서영애의 아내 역시 오스트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때는 1937년입니다. 서영애의 나이가 35살일 때인데요.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때죠. 유학을 온 13살 연하의 오스트리아 여인, 줄여서 엘리자인데 엘리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많았죠. 35살이면 지금이야 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뭐 노총각 중에 노총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엘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39년에 아들 스테판을 낳게 돼요. 근데 유럽 역사를 좀 아시는 분 입장이라면 39년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밀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 1938년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략한 해입니다.
그리고 1939년 9월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40년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을 하게 되죠. 1941년이 되면 서영회는 결국 독일군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풀려난 다음에는 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과 함께 저항운동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삶을 지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리제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서영회가 엘리제의 소식을 막 수송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언제 비로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냐면 1947년에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무려 한 7년, 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서영회는 아내를 기다리고 막 어떤 그런 정말 아내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컸더라면 아내 엘리자 같은 경우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재혼을 하거든요. 아들 스테판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서는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2006년에 엘리자가 죽게 되는데 무려 36년의 기간 동안 스테판은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서영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간절했던 희망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됐고 그 결과가 너무나 가슴 아픈 파경으로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서영애가 거의 입버릇처럼 치마적으로 입은 동포와 결혼해서 에펠탑 밑을 걷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여성은 한번 결혼하면 평생 혼자 지낼 정도로의 어떤 절개를 지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자기 입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45년 대한민국은 비로소 오랜 식민지배를 마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서영의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렇죠? 27년 동안 살았었던 파리의 생활을 정리하고 1947년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 막내 동생 서조수를 포함해서 몇몇 친척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귀국을 또 기념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서영애가 귀국을 준비하는 사이에 어렵게 되찾은 나라는 38선이 그어지면서 두 개로 나뉘게 됐고요. 광복 직후에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특히 이제 신탁 통치 문제를 두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격렬한 입장 차이와 좌우 대립, 좌우 갈등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서영애는 정치 활동에 바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강연을 하거나 프랑스어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47년 2학기부터 연희전문학교, 지금은 연세대학교라고 부르죠. 연희전문학교와 그리고 이화여전 등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서영애가 당시 이제 프랑스 교과서 있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서영애는 본인이 직접 타이프를 쳐서 초급 불어라고 해서 아예 새롭게 프랑스어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만든 교재를 썼는데 그 서영의 입장에선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우리의 나라고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외국의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프랑스어 교과서를 만들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교재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인들이 만든 교과서를 일소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교과서를 쓰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독립에 대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놓는 것이다. 당시 서영애가 어떤 마음으로 프랑스어 교재를 제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당시에는 사실 인쇄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막 타이프도 치고 그러면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고 특유의 이제 기호 표시 같은 경우는 이 타이프가 없기 때문에 만년필로 직접 쓰기도 하고 그렇게 3주간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약 201쪽에 달하는 교재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새 자체는 볼품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외국어 교과서를 만들었다. 서영애의 집념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이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입증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복 이후,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영애의 활동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근데 이제 김구와 김규식은 정면 거부합니다. 말이 되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한 거 아니냐? 분단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소위 말하는 이 단독정부론을 배격하면서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직접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겠다. 이 운동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두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 평소에 같은 뜻을 품고 있었던 서영에도 김국, 김규식 등과 함께 북으로 향합니다. 실제로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약 4일간 평양에서 남북협상이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김구나 김규식 그리고 서영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사회주의자들만의 정권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사실 김구의 북행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념을 뛰어넘는 정말 위대한 행동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막 칭찬해 주지만 당시에는 김구의 행보를 두고 어리석다, 김구가 좌파가 된 거냐 하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어요. 더군다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정치인 김구로서의 이미지가 막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해 5월 서영에는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통일 독립 촉진회에 가입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벌여나가지만 대세는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정부에서 서영의 설 자리는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서영애. 근데 돌아와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 꼴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파리에 있었을 때 이 서영애가 파리에서 활동할 적에 일본 대사관을 막 밀고 하고 서영애를 온갖 음모로 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영애 입장에서는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답답한 거죠. 조국에서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뭐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서영애는 다시 유럽을 무대로 남북 통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틀어서 새로운 탈출구를 좀 찾게 됩니다. 바로 이 무렵에 서영애는 부산에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려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신여성 황순주와 결혼하게 되는데 나이 차이는 굉장히 큰데 서로는 굉장히 깊은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서영애 입장에선 통일된 남북정부 수립 운동을 하려면 다시 해외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948년 3월 24일 날 부산에서 황순주와 결혼식 올리고 4개월 후인 7월 달에 서영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일단 중국 상해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김구가 아들 김신을 시켜서 좀 이렇게 활동비를 챙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영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가 많거든요. 서영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때까지도 법적으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고 또 파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파리로 가는 비자를 받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게 아내는 그렇지 않죠. 아내는 조선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상하이에 있었던 동포학교였던 인성학교에서 수혜를 가르치면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인 거류민 자제들의 초등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인데 주로 이제 상하이 지역의 교민 자제들의 민족의식 그리고 상하이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던 학교인데 35년에 일본이 강제로 폐교했다가 46년에 다시 문을 열고 79년까지 유지가 됐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서영애는 혼자서 프랑스를 오가면서 외교 활동을 열심히 분주하게 펼칩니다. 1948년 10월 중순에는 김구의 특명을 받고 또 홀로 파리를 또 가게 되기도 하고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프랑스의 대한민국 통일정부 수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서영애의 임무였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외교문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1일 서영애가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을 다 큰 어린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시안적인 정책과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소련에 대해서도 필요 없다. 강한 멘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미국의 자본주의에 예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즉 하나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바랬던 서영애의 입장에서는 조국을 두 개로 쪼갠 두 이데올로기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게 서영애를 비롯해서 김구, 김규식 같은 우리나라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대안적인 민족국가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데 왜 남의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찢어놓고 좌우 갈등을 부추기냐.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교가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를 아내와 함께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949년 6월 26일 날 김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단독정부나 분단을 반대하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통일정부를 지향하던 대표 지도자가 죽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영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모태똥이 이끌던 마오쩌둥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이전에는 중국 전체가 민족주의 그룹의 지도자였었던 장제스 총통의 국민당 정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하이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어디도 오도 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묶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즉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중국과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교민들을 빨리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동 총영사관에 이정방 영사를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환선을 보내서 교민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영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상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중국인이야 라고 하면서 송환선의 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부가 결혼하고 1년 6개월 만에 문자 그대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짧은 부부의 연이었는데 아내 황순조 같은 경우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198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끝내 황순조는 남편을 만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조금 특이할 사실은 황순조 여사가 살아생전에 남편 서영애를 독립유공자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반쪽짜리 정부에서 내 남편의 명예회복에 대한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언젠가 내가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이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서영애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게 원래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내를 맞이해서 함께 에펠탑 밑을 걷고 싶다. 이 소원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속상한 게 서영의 인생에서 두 번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사랑이 세계사적 전환, 2차 세계대전과 중국에서의 어떤 공산혁명 이런 것들과 막 얽히면서 결국은 사랑의 최종 결말은 다 비극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속상한 사실은 서영의 행적이 1949년 이후에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현재까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1956년까지는 서영애가 상하이의 인성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왜냐? 사진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1955년 인성학교 졸업사진인데 당시 이제 정확한 이름은 상하이 조선인민인성학교입니다. 상하이 조선인민인성학교의 1955년 졸업사진에 서영애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학교의 근무 기록에 서영애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56년 기록을 끝으로 서영의 행방 자체가 이제 묘연한 상태죠. 그래서 어디로 갔나?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장석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석회는 서영애와 함께 프랑스 유학을 갔던 사람인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서영애가 월북을 했다, 북한으로 갔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일부가 북한 자료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자서전의 내용은 현재까지 틀린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평양 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조차 전혀 모르는 분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문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정말 서영애가 북한에 갔다 손 치더라도 과연 북한에서 서영애가 행복했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서영애는 평생 민족주의자로 살았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경직된 공산주의자가 아닌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했었던 반제국주의, 반전체주의자였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설령 살았다고 해서 그가 행복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8월 15일 독립운동에 대한 서영애의 공헌과 그 숭고한 뜻을 기려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합니다. 하지만 그가 펼친 독립운동의 무게감에 비해서 훈장의 격이 좀 낮은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가이자 문필가, 외교관, 그리고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던
서영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임시정부와 유일하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었던 거목이었지만 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기 전까진 역사 속에서 잠시 잊혀졌었던 인물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영에는 해방 이후 정치적 승자였었던 이승만을 따르지 않고 김구 선생을 추종한 까닭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00년의 기억을 통해 조국을 위해 세계사의 거센 파도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회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더 알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기억 심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